는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제 3장 건국입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 박멸하고 국가의 수를 정하고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 나왔네요. 아우, 어떤 건지 알겠네요. 삼균주의네요. 조소왕의 삼균주의입니다. 자, 이걸 건국의 일기라고 했다. 자, 이 삼균제도를 골자로 해서 헌법을 실시해서 정치와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여기 모든 내용들이 나왔네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교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의 아동의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료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 그러니까 정치의 균등, 교육의 균등, 그리고 경제의 균등, 예, 이런 것들 다 나왔습니다. 삼균주의. 자, 삼균주의는 누가 제창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조소왕, 예, 독립운동가 조소왕이 제창을 합니다. 바로 이게 1941년도에 임시정부의, 그쵸?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 되죠. 자, 우리 임시정부라고 한다면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19년도, 그쵸? 3.1운동 이후 뭔가 어떤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내에 있었던 상징적으로만 있었던 한성정부와 그 다음에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해에 있었던 상하이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통국, 그 다음에 연통제 등 아니면 애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서 군자금을 모금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제 감시 속에 결국은 교통국과 연통제가 결국은 붕괴가 되죠. 그 외에 이제 1919년도 이승만의 국제연맹 통치위임권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1925년도 국민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두고는, 그쵸? 무장투쟁이냐, 외교 독립론이냐, 그리고 이념 차이,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이런 것들을 두고는 결국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눴다가 결국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거의 해체 수순으로 밟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김구 선생이 끝까지 임시정부를 붙잡고 가게 되죠. 그 와중에 상당히 그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931년도, 그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죠.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됩니다. 조직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봉창, 일왕의 폭탄을 투척했던, 그리고 이제 상하이 홍콩공원의 폭탄 투척 윤봉길 의사, 활약에 임해서 결국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제의 어떤 탄압이 있었습니다만은 쭉쭉 가면서 언제 1940년도에 어디에 정착합니다. 충칭에 정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 조직들을 흡수해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조직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임시정부의 어떤 흐름이에요. 예, 조직하게 되고 이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국 광복군, 직속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광복군,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자, 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뭡니까? 건국강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죠. 그 건국강령이 뭡니까? 강령이죠. 강령이 삼균주의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하면 2번이 되겠죠. 충칭에서 발표된 거죠. 자, 1번. 신체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거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혁명선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혁명선언. 물론 뭐 신체에서 작성된 게 조선혁명선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었던 독사신론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선혁명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번. 조선민족혁명단의 강령이었다? 아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한국 독립당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정부의 강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이전에 벌써 이 충칭에 정착하기 전에 벌써 개최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사상의 어떤 독립운동 방향성의 차이를 두고는 결국은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임시정부를 떠나는 독립운동 인사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아닙니다.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역시 이거와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선건국동맹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조선건국동맹과 관련됐다. 여운형이 세웠다. 뭐 이거와는 전혀 또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1번 정답.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갈게요. 다음 법정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할 수 있어요. 치안유지법이 나오니까 치안유지법이네. 치안유지법 1925년도 25년도까지 몰라도 1920년대 만들어진 거네. 그럼 20년대 만든 거 20년대요. 근후에 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함정이에요, 하나에. 그렇죠?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심사의 결의에 따라서 본인을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치안유지법으로 구속이 된 후에 석방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에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치안유지법 죄 지었잖아. 그 이후에도 너희들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우리가 계속 보호하고 내가 계속 감시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1936년도에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보호관찰령. 보시면 알겠지만 보호관찰에 본인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보호한다가 아니고 감시죠 사실상. 그렇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1번부터 볼게요.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는 총독부. 토지조사사업이잖아요. 이거 언제예요?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1910년대. 2번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있는 학생. 이게 바로 1930년대의 이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나간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후를 민족말살 통치 시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국신민서사 암송, 내선일체, 그다음에 일선동조론, 그다음에 신사참배라든지 아니면 궁성요배 같은, 그리고 이제 상시예명 같은 이러한 어떤 일제 본격적인 민족말살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요. 그 기준선이 있어요. 바로 1937년도 바로 이제 일제가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시기 바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후 하면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있고요. 그렇죠? 만주 지역을 침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932년도 사실상 뭐 또 상하이 사변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있죠.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전쟁들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전쟁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일제 민족말살 통치가 심해지는 시기 바로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징용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학도 지원병도 시작되고요. 징병도 시작되고요. 정신대 근로령 같은 것들 해갖고 정신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근우회가 개최한 강연에서 연설하는 학생. 우리가 근우회 하면은 사실상 이제 친간의 자매단체잖아요. 친간회 자체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한 그렇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단체죠. 그런데 이게 192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성 자매단체로서 이제 근우회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해산이 된 시기가 해소가 된 시기가 1931년도죠. 1931년도. 자, 1931년도입니다. 이때 해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1931년도 신간회가 결국은 해소가 되면서 같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1931년도 요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1936년도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근우회라든가 신간회 같은 경우는 1920년대 말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4번. 가게 앞을 청결히 하지 않는 태형을 당하는 학생. 이거 1910년대죠. 그렇죠? 태형 하면은 조선인에게만 해당하는 태형이 실시되었다. 1910년대고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조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잖아요. 1920년대가 되겠죠. 20년대.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0년대를 한다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43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1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쭉쭉쭉 읽다가 28 독립선의 초안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상으로 이곳에서 숙직실에 송기는 과 향후 계획을 협력하고 이는 뭐가 추진되는 그러니까 28 독립선서가 계기가 되어서 이 운동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이 운동 뭐예요? 3.1운동이잖아요. 그렇죠? 3.1운동. 여러분 3.1운동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3.1 운동은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도 있고요. 배경이 이제 28 독립선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호 독립선언. 만주에서 3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또 발표했던 무호 독립선언. 우리가 또 대한 독립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고 거기에 이제 탁볼공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예, 기미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게 됐죠. 그리고 스스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혀갑니다. 왜냐? 비폭력적인 폭력으로 번지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찌보면 좀 소극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그 선언서를 전달받고 탁볼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죠. 그게 이제 도시에서 시작됐다가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농촌으로 가게 됩니다. 도시 사람들 그때는 만세운동이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그렇죠? 비폭력 운동에서 농촌. 그렇죠? 그동안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통해서 상당히 그 고충이 컸던 이 농민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비폭력도 폭력적인 어떤 그런 운동으로 좀 전개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을 일본은 아주 강력하게 예, 탄압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겠어요. 암살의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1운동 영향이 있죠. 일단 문화통치, 일제 통치 방식이 문화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심점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약소민족운동, 약소민족국가 민족운동에 약소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 운동도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제 비폭력으로는 안 되겠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겠다라고 해서 만주에서 무장투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설명을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신간으로부터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이거 광주 학생, 1929년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3번,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동아일보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이건 아니죠. 예, 동아일보 아닙니다. 관계가 없고요. 동아일보의 적극적 지원받은 거 이제 얘기한다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 분화로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4번, 순종의 인산을 기해서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었다. 60만세 운동이에요. 60만세 운동. 그리고 사실상 동아일보 자체가 언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나타났냐면 동아일보가 언제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했냐면 1920년도예요. 근데 이게 10년대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5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도 이제 광주 학생. 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죠. 광주. 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갈게요. 다음 법령 발표 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임대인이 이제 땅 주인이고요. 임차인이 땅을 빌린 사람, 소장인이 되겠죠. 주인과 소장인, 지주와 소장인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임대차, 이 소장인들의 권리를 조금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마름 등 소작지 관리자, 이 마름이 소작지 관리자거든요. 둘 때는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윤군수 도사에게 신청한다. 그러니까 임대인, 주인들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에 뭐 적용하고 임대차 기간을 뭐 3년 이하로 할 수 없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임차인의 배신하기가 없는 한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뭔가 소작인들, 그렇죠? 임차인들, 바로 소작인들의 어떤 권리를 상승시켜준다. 이게 뭐냐면 1932년도에 조선 소작 농지령이에요. 예. 1932년도에 있었죠. 예. 이게 왜 이런 일제가 이런 그 제도들, 이런 법령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우리 조선인들이죠. 우리 조선인들의 소작쟁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거죠. 무마시키기. 이게 쟁이라는 게 말 그대로 파업이잖아요. 소작인들이 파업이 엄청났거든요. 왜? 일본인 지주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속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소작료를 날 때도 일본인 지주. 일본인 지주들 뭐 8대2까지 나오는 거, 8대2. 예. 내가 100을 열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져가는 거 1년에는 개고생해봤자 2개밖에 못 갖고 와. 20%밖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소작쟁이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야. 예. 소작료 인하. 아무튼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 1년여의 어떤 그런 투쟁 끝에 결국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런 쟁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작쟁이가.
그리고 이제 조선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령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바로 이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이제 1930년대 초에 시작되면서 이런 어떤 법령도 만들어서 소작인들의 어떤 그 소작쟁이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거죠. 이 소작인들은 사실상 어떻게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1920년대 그 산미증식계획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난 고충이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일본은 뭔가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들의 어떤 그 투쟁을 좀 뭔가 줄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만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야 이거 해줄 테니까 좀 제발 좀 잠잠하게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해줄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일제 그 통치 방식도 알겠지만 20년대 뭐예요? 예. 기만이잖아요, 기만. 그죠? 해주는 척 하면서 안 해주는 거.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1930년대 모습이니까요. 30년 초의 모습인데, 옳지 않은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국민징용령이 공포됐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통치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제 민족 말세 통치의 본격화가 이루어진 시기다. 국민징용령 같은 경우는 1939년도예요. 굳이 연도를 알지 않아도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제 여기 이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일터에 이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을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 국가 총동원령. 그러니까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이제 무조건 수탈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 미국 수탈부터 해서 가축 공출,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공출해서 쇠붙이 같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터. 전쟁 무기가 될 만한 것들, 전쟁에 필요한 어떤 물자들 다 갖고 가고요. 사람들 끌고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뭡니까? 학도지역 이제 어린애들까지, 학생들까지 이제 전쟁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1943년도. 그 이후에 또 뭐 징병제도 있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1944년도에 있었고요. 여자 정신근로령, 역시 44년도에 정신근로령이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공장에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쟁터에 성놀이개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국민총동원법에서 미국 공출제도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중단되었었던 산미증식계획도 1940년도에 다시 재개가 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요 3번 같은 경우가 농촌진흥운동. 이거 농촌진흥운동의 일환 아니에요?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을 더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령 같은 것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 농촌을 아름답게 꾸며주도록 할게.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도 만들었잖니? 그래서 너희들을 편안하게 농촌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거였지만 아까 말했죠? 실효성이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44번 정답 몇 번이요? 예, 4번입니다. 이것도 1932년이긴 하지만 이거 전에 시행되었다. 바로 전에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네, 그쵸? 45번 가겠습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가와 나 사건을 한번 보시면요. 스보보드니, 예, 자유시에 자유시. 항상 저도 이제 이 자유시 참변 얘기할 때마다 이제 스보보드니 얘기합니다. 혹시나 이게 또 지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도와달라고 갔는데 적색군들은 독립군 무장해제를 요구했고 강제상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자유시 참변이에요. 1921년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게 왜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1920년대 이제 3.1운동 이후에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활성화되었다고 제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봉오동 전투가 발생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또 많이 또 죽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대규모 사단을 파견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단을 파견하려고 하니까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지나려고 하니까 그곳이 어때요? 예, 중국의 영토잖아요. 중국의 영토다 보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적단 같은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 야, 너희 마적단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저기 영사관 좀 한번 공격 좀 할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공격한다면 안 되니까 마적단에게 시켜가지고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서 이제 대규모 2개의 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 독립군들의 어떤 그 지형 전술에 휘말려가지고 그 많은 일본군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게 이제 청산리 대첩, 평단리 전투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군은 우리 독립군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간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짧은 영광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요. 간도 참변위원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긴 고통의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도 참변, 그 위에 대한독립 군단을 만들어갖고 밀산부, 저 북만주 쪽에 밀산부 한흥동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가죠. 약소민족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런 얘기를 믿고는 갔는데 가서는 완전히,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결국 자주참변을 위해 살아남은 독립군들은요, 만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민정기관이면서도 군사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부라고 하는 거예요, 삼부. 자, 나중에 이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눠지죠.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눠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산하 조직의 한국 독립군이 조직이 되고요. 여기서는 조선 혁명군이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1930년대 초에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국 독립군 같은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선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조선 혁명군 같은 경우는 이제 흥경성, 영릉가 전투에서 또 활약을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춘천포 경무국장이던 미스야가 경무처장 위전 사이에, 봉천성 위전 사이에 독립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협정이 체결되었답니다. 자, 미스야와 이 사이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1925년도에 있었던 미스야 협정이에요.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가 당시 이제 만주 군벌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뭡니까? 당시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독립군들을 체포하고 그 체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럼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미스야 협정이 되겠어요. 1925년도에. 이 사이의 모습을 찾는 거죠. 그렇죠? 사이에 대한 문제, 사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답은?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 사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부가 있잖아요. 3부. 예. 대한민국 인천군 직할부대로 참의부가 형성됐다. 이것도 하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민정기관이기도 하면서 군사기관이기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자,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 이건 미스협정 이후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가 있었죠. 이거는 사이가 아니고 나 이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설립된 건 1938년도입니다. 이건 1930년대 초고요. 자, 4번.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이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불태웠다. 이거 자, 언제입니까? 예. 바로 이제 봉오동 전투 바로 이후니까 이거 1920년도. 자, 북로군전선 등 연합부대가 청산 일대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 청산이 대체 역시 1920년도입니다. 자, 이 두 개,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갈게요. 가다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물산장려 운동.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요.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모욕적인 칭호와 차별을 철폐하라.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우리만이 아니다. 자, 이거 뭘까요?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다라는 거. 이거 형평운동이라고 볼 수 있네요. 백정들의 신분 차별 폐지 운동이죠. 192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더 높이 대접하세요. 예, 이거는 뭐죠? 천도교의 소년의 중심의 소년 운동인데, 소년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운동. 자, 그래서 어린이 운동이 전개돼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중심이 돼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죠. 어린이날 제정이 된다. 잡지 어린이도 발간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갈게요. 통감부의 방해 등으로 실패하였다. 자, 지금 현재 가나다, 이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형평운동, 지금 현재 어린이운동, 이거 다 뭐냐면요. 1920년대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그런데 통감부라고 하는 건 1910년 전이잖아요. 일제강점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그리고 이제 총독부라고 볼 수가 있죠. 총독부. 통감부는 이때 아예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총독부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옳은 거 아니죠? 틀렸죠? 자, 조만식 이상제 등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 있습니다. 자, 분명히 물산장려운동은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진다. 이게 평양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다. 조만식이 중심이 되었다. 근데 이상제라는 사람이 있나? 이상제는 분명히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뭐 참여했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거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재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 2번이 정답이 맞아. 나머지 게 확실하게 아닌 게 되거든요. 나보겠습니다. 공사노비법이 협파에 영향을 줬다? 공사노비법. 한마디로 이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된 거. 이거 언제예요? 1차 가보개혁 때잖아. 1차 가보개혁 때. 자, 나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거 나가 아니잖아. 이거 사실 이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1923년도에 시작이죠. 진주에서부터 시작해요. 진주. 그래서 진주 시작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평양. 예, 이게 평양. 이게 1번 물산장군대가 평양이죠, 그렇죠? 이거는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도 다 아니고요. 5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되었다.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는 언제예요? 우리 대한제국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일 병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기 때 있던 신문들,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폐간이 됐잖아요. 그렇죠? 20년대에는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한다면 10년대는 아예 이제 일제의 어떤 기관지밖에 없었고요. 20년대에는 일제의 어떤 그런 문화 통치 과정 속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예, 발행이 되죠. 그 이외에 신문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대한매일신보는 그 전에 신문이 되죠. 영국인 베델이 이제 발행을 했었던. 이거는 그래서 아닙니다, 역시. 그래서 아닌 게 다 아닌데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이상제의 주도로 시작됐다. 조만식 이상제도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갈게요. 가나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볼게요. 이제 우리는 무기휴애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느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의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자, 말이 참 좋아 보이죠. 남방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원래 사실 미소공동위원회가 어떻게 이제 개최가 되려고 하냐 하면은 1945년 12월 달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들이 모이죠. 미국, 영국, 소련. 예, 삼국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신탁 통치를 한다. 최장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신탁 통치를 하지만 일단은 거기 안에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임시정부를 마련하도록 하자. 그럼 임시정부에는 어떤 단체가 참여하냐? 그거를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조항들이 그렇게 나눠지는데 거기 때 이제 신탁 통치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래서 찬탁운동 반탁운동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때 미소공동위원회가 제기가 됐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근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렬이 되죠. 결렬이 된 이유는 미국은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소련은 어때요? 아니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이게 개최가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반탁 운동하는 애들이 여기다 참여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신탁 통치 찬성하는 애들만 해야 돼. 근데 신탁 통치 찬성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야? 대부분 다 공산주의 세력들이야. 미국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할 리가 없고 의견이 좁혀질 리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결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자 이제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읍 발언이에요. 뭐라고 하냐? 이게 여기 내용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남한 단정론이라고 하죠. 예, 단정론을 이제 발표하게 됐죠. 이승만과 관련된 거예요. 2번 현 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 3천만 동포의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커플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해서 3.8도 베고 쓰러지려는적. 정말 강렬한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죠. 일신의 구차를 아니일치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아야겠다. 단독 정부 반대입니다. 누굴까요? 김구 선생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읍고함이 뭐죠? 읍고함? 예, 울면서 고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예, 울면서 고한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나눠진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자, 이승만 선생과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거는 뭐 중간 사이 문제도 아니고요. 이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연맹의 위인통치 청원을 시도했다. 1919년도 예, 국제연맹의 위인통치 청원을 시도합니다.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 또 윌슨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위인통치 청원을요.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비판의 어떤 대상, 뭐 비판이 넘어서서 비난의 대상이었죠. 네, 지금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신치호 선생이 이 이승만을 엄청나게 깠습니다. 네, 이거 이승만 대통령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승만.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 조직하였다. 여운형과 함께. 그 남한 단정로 이 바로 정업 발언 이후에 중도 세력 중심, 바로 여운형, 중도 좌파입니다. 거기다 이제 중도 우파 출신이었던 누구랑 함께? 웨이드,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나가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고 뭔가 이제 좌우합작을 위한 어떤 모습들을 펼쳐나갑니다만은 여운형의 죽음, 그 다음에 미군정의 지원 철회,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죠. 이거는 이승만이 아니고 김규식입니다. 이 정읍 발언에 반대해서 이제 이런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나간 거죠. 그래서 정답 아닌 거니까요. 2번이 되겠고요. 나와보겠습니다. 김구 선생. 의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일애국당 결성했다. 맞죠? 한일애국당 결성. 예, 맞죠?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4번. 분단을 막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 등과 회담을 했다. 남북 협상을 벌입니다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죠. 자, 5번.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둘 다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참여한 거 맞죠? 둘 다 찬탁,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다 보니까 신탁 통치 반대했던 거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갈게요.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정부 통모하여 한일병합에 협력한 자. 네. 이 뭡니까?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언제? 예. 1948년 재헌국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게 특별처벌, 바로 친일파 청산을 위한 이런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국회가 어떤 국회예요? 바로 재헌국회잖아요. 재헌국회. 여러분 재헌국회 하면은 임기가 얼마죠? 1945년도 8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기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아졌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했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 년이었다? 4년이었죠. 4년. 그쵸? 근데 재헌국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임기 기간이 2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내의 징역을 처하고 재산의 일부 혹은 몰수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정부의 방해 공작, 게다가 친일파의 방해, 그래서 뭐 국회 풀악취 사건이라든가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런 거 통해서 결국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반민특위 이걸 구성했던 이 재헌국회 의원들이 구성했던 반민족 특별처벌위원회 반민특위가 결국은 제대로 활동조차도 못하고 결국은 끝나고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다 공소시효 축소부터 해서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죠. 그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지금 현재 뭐 국가 유공자이긴 하지만은 정말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친일파들의 자손들은 지금 현재 국내 없이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보통선거, 그렇죠? 국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은 거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누굴 뽑은 거야? 대통령을 뽑은 거야. 그게 바로 간선제죠, 간선제. 직선제는 국민들이 또 대통령 직접 뽑는 거 직선제라고 하니까요. 2번,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 해서 헌법을 제정했다.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것도 맞습니다. 예, 이것도 1949년도에 이제 농지개혁법을 시행하게 되고요. 통과시켰는데 이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가 6.25 전쟁 이후 1957년도에 완료가 됐죠. 농지개혁법.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주제가 완전히 청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 외에 기속 재산 처리법을 제정했다. 맞습니다. 일본이 남기고 갔던 뭐 공장, 회사 이런 것들을 다 국가 정부의 그 소속으로 다 처리를 했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5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이게 1954년도에 있었던 2차 개헌이에요. 2차 개헌.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4.4.5.2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2 개헌.
4.4.5 개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4.4.5 개헌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1948년도 했고 2년이니까 이거 시간대로 보시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국회가 했던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했던 게 재헌국회인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4.4.5 개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개헌인데 1차 개헌 같은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개헌을 했죠. 근데 2차 개헌 때는 뭐였냐면 2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 2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고 싶은 거야. 이승만이.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고 싶으니까 2차 개헌을 합니다. 4.4.5 개헌이 뭐냐? 초대 대통령만, 예, 초대 대통령 한해서만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를 막아두는 것을 풀어버려라. 중임을 제한했었는데 그거를 폐지한다. 철폐해라.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이 4.4.5 개헌입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203석 중에서 135석이 된 거야. 근데 3분의 2가 개헌선이거든요. 정족수의 3분의 2가 개헌선인데 135석 하니까 이게 개헌선은 이제 136석으로 알고 있는데 135석이니까 한 표 차이로 떨어진 거야. 예, 부결이 돼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당이었던 자유당에서 대학 교수들까지 수학 교수까지 끌어들라고요. 계산해봐 하니까 203석에 135석이니까 135.3333이 나온 거죠. 우리 수학 계산할 때 어때요? 5 이상은 반올림, 4 이하는 지호잖아요. 4.4.5. 4는 죽고 5는 들어간다. 이 반올림 계산에 의해서 이거 죽여버려고 135석. 그래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중임제한이 철폐가 돼버리죠. 그게 이제 다시 3대 대통령이 돼버리죠. 예, 3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대통령 할 수 있었고 4대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거의 확신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뭐 고령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부통령도 자기 자유당 소속으로 하고 싶은 거야. 2기 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뭐 사전투표라든가 3인조, 5인조 이래서 부정투표를 하게 되고 결국 그게 마산에서의 어떤 그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김주열 피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자, 이게 바로 현대사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되겠죠. 초기에. 자, 그래서 48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갈게요. 자, 이거 상당히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한 거예요. 한국 현대사. 간선제 시기와 직선제 시기가 있죠. 간선제 시기는 간선제라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대의민주주의. 이거 국민의 대표를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 대의민주주의인데 거기서 더 나간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을 뽑는 형태.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간선제가 되겠고요. 국민들이 직접 또 대통령을 뽑는 이거 직선제가 되겠어요. 자, 직선제와 이 간선제 시기 상당히 여러분들 아마 좀 제가 쭉 쓰기에는 너무나 양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제가 언제였고 간선제가 언제였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하면은 머릿속에 쫙 들어올 거야. 네, 자 보겠습니다. 1948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자, 이때는 대통령 중심제긴 하지만 뭐예요? 간선제. 국회 간선제라는 거는 국회의원들, 당시 재헌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되죠. 이를 중임이 가능했어요. 자, 이거 재헌헌법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50년도 6.25 전쟁이 빵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에 대한 신이 많이 떨어지고요. 국회의원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도 이승만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선제로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 개헌이 뭡니까? 발췌 개헌. 좋은 거만 뺍니다. 여당에서 우리는 직선제다. 너희들은 뭐냐? 우리는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하겠다. 그런데 자기 것들만 싹 갖고 가고 이거 나중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싹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죠. 당시에 직선제로 바꾸면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될 확률이 높았냐? 높았죠. 당시에는 웬만하면요 대통령 그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민주주의 의식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저렇게 살아계신데 새 왕을 왜 뽑아?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또 된 거죠. 이때까지 대통령이고 자 중임제한 철판 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선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4.5 개헌이죠.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직선제는 직선제인데 단지 이제 중임제한 철폐할 것이냐. 처음에 간선제였다가 직선제 간 거죠. 그리고 4.19 혁명에 의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서
3차 개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3차 개헌이 뭐냐? 바로 내각 책임제죠. 내각 책임제. 양원제예요. 참의원, 민의원해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당시 장면 총리에 의해서 결국 총선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당의 다수당의 대표가 결국은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 내각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1년도 채 유지 못하다가 결국은 5.16 군사정변으로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 사이에 이제 장면 정부 때 뭐 3.15 부정선 관련자, 부정축제자 처벌, 뭐 소급투표법 이런 것들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4차 개헌이 되겠고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군정이 시작되죠. 2년간의 군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군정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대통령 중심제로 하면서 단원제로 바꾸고요. 바꾸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9년도 3선을 허용해달라. 날치기 통과가 됐죠. 날치기 통과되면서 3선을 허용하는 3선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다 이때는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또 직선제. 자, 여기가 직선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71년 10월 달이에요.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합니다. 10월 유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합니다. 예, 이 유신 정후회라고 하죠. 3분의 1 추천했는데 사실상 임명이에요. 게다가 통일주의 국민회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뽑아요. 그런데 일단 3분의 1은 이제 대통령이 뽑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자, 당이 2개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당연히 그 중에 절반은 누굴까요? 예, 바로 대통령의 당이 되겠죠. 여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분의 2는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예. 대통령 헌법 개헌선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대통령도 계속할 수 있는 종신 집권이 가능한 거죠. 자, 대통령 권한이 또 강화되면서 뭐 국회 예산국 긴급조치권, 모든 권한들이 있었던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이때는 모두 뭐죠? 다 간선제. 그리고 이제 신군부, 바로 전두환, 노태우 같은 신군부들이 정권을 차지했던 이 때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전두환이 대통령 간선제로 뽑힙니다. 대통령 간선제, 이 전두환 같은 경우는 2번의 대통령이 됩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11대, 12대 대통령이 되는데 11대 같은 경우는 유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바로 헌법 뜯어 고쳐가지고 대통령 선거인단 7년 단임제 만들어갖고 다시 한번 또 12대 대통령에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6월 항쟁, 87 6월 항쟁, 이런 전두환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어떤 그런 전횡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제가 이때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파악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울올림픽 개최 이게 1988년도잖아요. 바로 이제 당시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루어졌던 거 88년도 서울올림픽 맞습니다. 직선제 때입니다. 88년도. 87년 이후는 무조건 다 뭡니까? 직선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뭐예요? 1950년도 이제 9월달 이 6.25 전쟁 아닙니까? 한국 전쟁이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대통령 간선제였죠. 52년도에 이제 직선제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아닙니다. 이건 간선제 시절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3번 7.4남북 공동성명. 7.4남북 공동성명? 이거 72년도에 있었는데. 자, 7.4남북 공동성명은요. 이게 1972년도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72년 10월 유신이었다고. 네, 10월 달에 이제 이 유신헌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7.4남북 공동성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7.4남북 공동성명 할 때 이럽니다. 공동성명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각자 남한과 북한의 독재 정권에 이용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독재 정권에. 바로 이 이후에 7월 달에 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독재 체제로 쭉 가게 되고요. 뭐 북한 역시 당시 김일성에 의해서 주체사상 의식으로 해서 독재 체제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직선제 때가 맞아요. 이후에 이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간선제로 가게 되고요. 부마항쟁, 부마항쟁 언제일까요? 이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신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유신헌법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선제라고 볼 수가 있죠. 79년도니까 그렇죠? 이 72년도 유신헌법부터 해서 87년도 6월 항쟁까지는 사실상 어떤 간선제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아닙니다. 직선제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역시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가다 순서를 발표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가부터 볼게요. 뭐 쭉쭉 야만적인 고문으로 이거 박종철 서울대 학생 그 고문 치사 사건이 되겠죠. 죽여놓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는 이제 물고문해갖고 죽여버렸어요. 어쨌든 그 시위하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죽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문 발표에다 뭐라고 하냐. 아니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더래요. 아니 사람이 책상을 탁 쳤는데 어떻게 억 하고 죽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변명도 변명 같아야지 이게 사람이 들어줄만 한 거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4.13 폭거. 이 폭거가 뭐냐면 4.13 호원 조치예요. 헌법을 수호하겠대요. 자, 좋은 말 같죠? 헌법을 수호한다? 뭐냐? 아까 말했죠? 우리 헌법 봤죠? 네. 7년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 단위 보면 대통령 간선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 호원 조치에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넥타이 부대, 우리가 흔히 직장인들까지 거기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또 연세대 학생이었던 또 이한열 학생이 또 체류탄에 맞고 또 죽는 사건. 여기에 이제 더 불을 붙이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1987년 6월 29일에 6.29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뭡니까, 이거? 6월 민주화 항쟁이에요. 87년도에 있었어요. 항쟁입니다. 자, 두 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삼성개헌을 감행해서 민주주의의 반영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어 헌정 2000년과 모든 호원세계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에 의해서 전 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에 대처하려 한다. 자, 삼성개헌을 감행했답니다. 삼성개헌. 자, 우리 삼성개헌 딱 하나 있죠. 언제예요? 유신 정권 전이잖아요. 이제 1969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개헌? 5차 개헌이잖아. 5차 개헌. 삼성개헌. 네, 5차 개헌 때. 두 번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삼성개헌을 하게 됩니다. 1969년도. 유신 정권 전이에요. 자, 다 보겠습니다. 3.1절 57돌. 근데 있잖아. 이게 뭔지 몰라도 잠깐 3.1절이 언제예요? 1919년. 여기 나왔네요. 1919 3일. 57돌이 뭐예요? 57.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57돌을 맞으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1976년도. 76년도네?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족의 함성 자주동에 불이 짙던 그 아우성이 쟁쟁이 울려와서 이대로 앉는 것을 구국선원들의 피를 묻어버린 것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은 뭐야?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에 선포한다. 이게 뭐냐면 3.1 민주구국선언. 우리가 이제 57돌이 하면 1976년도 이거 뭐 언제예요? 유신 정권 때잖아요. 유신 정권 때. 그쵸? 유신 정권 때 이제 유신 철폐를 주장하면서 이제 3.1 민주구국선언 같은 게 이루어지고요. 국민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100만인 뭐 서명운동.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계속적으로 탄압을 했죠. 긴급조치권 같은 것들을 발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탄압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976년도, 69년도, 87년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서 고르실 수 있죠? 뭡니까? 나다가. 몇 별인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3회 기출문제 고급 해설 강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있던 개념 설명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참 자세하게 설명한 건 있지만 개념 설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 요령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키워드 아시죠?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들을 익히시는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개념 같은 거, 전체적인 한국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3회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꼭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